안녕하세요. 저는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정신과 의사고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 교실의 교수로 일하고 있는 이은이라고 합니다. 세브란스병원 수면건강센터에서 일하고 있고요. 불면증 환자들을 주로 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불면증과 그 약물 치료에 대해서 두 편에 걸쳐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불면증 오버뷰 첫 편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학생들 강의를 할 때 언제나 수면의 정의부터 말하고 시작을 하는데요. 수면의 정의를 듣다 보면 우리가 어떤 부분을 잠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잠이 어때야 하는지를 좀 생각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슬라이드는 일반적인 영어 사전 옥스퍼드 딕셔너리에 있는 잠의 정의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면은 몸과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어떤 몸과 마음의 상태냐 하면 신경계가 인액티브하게 되어 있고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눈을 감고 있고, 자세를 잡는 근육들은 이완되어 있고, 의식은 실질적으로는 약간 저하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 또 이 상태가 매일 밤 몇 시간씩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수면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의학사전에서는 비슷한 정의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몸과 마음이 쉬는 시간을 수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 몸과 마음의 상태가 쉬는 동안에 나의 의지나 의식은 일시적으로 조금은 혹은 전부 다 약화되어 있고 혹은 저하되어 있고, 내 몸의 신체 기능은 일부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는 동안에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거나 그러지 않고 편안하게 쉬고 있는데, 대신 언제든지 외부 자극에 의해서 다시 깨어날 수 있는 가역적인 상태다라고 수면을 정의하죠. 수면에 대해서 해부학적 구조를 학교 다닐 때 배우신 적이 있으시면 안 찾아보셔도 되고, 배우신 적이 없으시면 제가 아래에 둔 네이처에 있는 그림을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으실 겁니다. 이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수면 각성을 조절하는 중추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미드브레인에 있고, 미드브레인에서 신호가 올라가서 하이포살라무스에서 깨우는 신호가 올라가면 이것이 프론탈 로브로 가는 것이 웨이크 시그널 첫 번째이고, 이 신호뿐 아니라 파란색으로 뇌 전체를 깨우도록 하는 신호가 같이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낮 동안에 지내는 동안에 내 뇌 속에 ATP가 많이 쌓이기도 하고, 또 아시는 것처럼 수프라키아스마틱 뉴클레우스를 통해서 빛이 점점 어두워지고, 그러다 보면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고 이제 자볼까 하는 신호가 오는 것과 함께 ATP가 쌓여서 뇌가 피곤해지면 내 뇌로 다시 미드브레인으로 신호가 내려가서 이제 자자 라면서 뇌를 셧다운 시키는 것이 수면이 이루어지는 해부학적인 구조들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 구조를 또 다른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책을 읽으신 분들은 좀 알고 계시겠지만, 옛날에 독일에서 어떤 실험 중에 사람들을 다 동굴에 두고 아무 빛도 쬐지 않게 해도 사람들이 24시간 주기에, 사실은 25시간 주기일 수도 있는 어떤 주기를 가지고 자고 먹고 일어나고 한다고 하죠. 그런데 그 주기를 조절하는데, 즉 이제 바이올로지컬 클럭이 있는데, 그 주기를 조절하는데 외부의 빛은 주기를 컨트롤하거나 모더레이트 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눈에 있는 멜라노신 리셉터가 반응을 해서 수프라키아즈마틱 뉴클레우스를 통해서 역시 이것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빛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깜깜한 밤이 되면 파이니얼 글란드에서 멜라토닌을 분비해서 이제 이 라이트 다크 인트레인먼트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 역시 이제 네이처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피겨 중 3개 중에 하나인데요. 수면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재밌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수면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즉 어떨 때 자고 어떨 때 일어나게 되느냐에 대해서 아직 하나로 합쳐진 메커니즘이 다 나온 건 아니지만, 학생들에게, 일반인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그림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플립플롭 시스템, 그 다음에 또 투 프로세스 모델 같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투 프로세스 모델을 설명하기 위한 첫 번째 슬라이드가 이건데요. 즉 수면 각성 주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서카디안 리듬, 우리가 얘기하는 생체 주기 리듬을 통해서 24시간 주기로 자고 깨고 하는, 졸음이 왔다가 눈이 반짝 뜨였다가 하는 것도 있지만, 잠을 자고 깨는데 호메오스타시스, 제가 아까 뇌가 활동을 한참 하다 보면 피로물질이 쌓이고, 그 피로물질이 많이 쌓이다 보면 야 이제 자자라고 하게 되는 그런 호메오스타시스와 관련된 메커니즘이, 이 두 가지 모델이 프로세스 C, 프로세스 S라고 불리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잠에 들었다가 깼다가 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깨어있기에 더 좋은 환경이 되면 플립플랍 시스템처럼 전기불을 끄고 켜는 것처럼 깨게 되는 거고, 또 많은 로드들이 피곤하고 졸리고 게다가 이제 밤도 되고 그러면 꺼지는 슬립으로 간다는 겁니다. 수면 각성 주기를 조절하는 데는 두 가지 기전이 작용한다고 현재까지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즉 하나는 앞에서 설명드린 생체 리듬입니다. 그리고 이 생체 리듬이 24시간 주기로 자고 깨고를 조절한다면 그 외에 수면 각성과 관련된 호메오스타시스, 즉 내가 낮 동안에 많이 활동을 해서 피곤하고 그리고 이제는 좀 눈을 붙이고 쉬어야 될 것 같고, 많이 쉬었으니까 이제 머리를 깨워야 할 것 같고, 이런 호메오스타시스 두 가지 기전이 작용한다고 하고요. 이 두 가지 기전을 하나는 프로세스 C, 하나는 프로세스 S라는 이름으로 투 모델 시스템을 투 프로세스 모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설명하기 좋게 플립플랍 시스템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제 전기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시스템인데요. 즉 내가 낮에 활동을 하고 또 일을 하고 또 뭐 그러다 보니까 피곤해져서 뇌에 노폐물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자야겠다 라고 하도록 시스템이 움직이는 방향과, 많이 잤더니 이제 충분히 뇌가 쉬었고 일어나서 활동할 만큼 잠은 다 잤고 하면 웨이크 시스템이 딱 켜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그림이 좀 더 보기 좋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금 프로세스 C가 이 초록색이거든요. 그래서 24시간 간격으로 움직이는데, 밤이 되면 11시쯤 되면 슬립 게이트라는 단어가 괜히 나온 게 아니고요. 24시간 주기로 졸렸다 깨졌다 졸렸다 깨졌다 하는 와중에 나는 호메오스타틱 슬립 드라이브, 즉 활동을 해서 뇌가 점점 피곤해지는 시기와 슬립 게이트라고 부르는 이 서카디안 리듬하고가 맞을 때 잠이 들게 되는 거고, 이 두 가지가 같이 활동을 해서 이제쯤 깨게 되는 시기가 또 아침에 일어나는 거죠. 즉 내가 서카디안 리듬은 존재하는데 낮 동안에도 계속 누워있고 눈을 감고 있고 움직이지 않아서 뇌가 활동을 안 했으면 밤에 슬립 게이트가 잘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밤 동안에도 똑바로 잠을 자지 못하거나 밤 동안에 계속 깨어 있었다면 깨어나야 하는 시간에 내가 잘 깨어나기 어려운 거죠. 이 두 가지 시스템이 같이 움직여야 좋은 잠을 자게 된다는 그림입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걸 다른 식으로 보여드리는 그림이에요. 자고 깨는 것과 관련돼서 내가 슬립 니드, 즉 서카디안 리듬상으로는 밤에 자고 낮에는 활동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주로 밥을 먹고 식곤증이 오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오후 2시, 3시 이때인데요. 이때는 슬립 얼지는 올라가지만 슬립 니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즉 수면이 필요한 건 아닌데 자고 싶은 욕구는 생기는 시간이죠. 만약에 이때 잠을 자게 되면 밤에 자야 하는 슬립 니드가 떨어집니다. 지금 여기 그래프가 있는 것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밤에 잘 자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슬립 얼지와 슬립 니드는 다른 것이고, 실제로 많은 노인분들 혹은 환자분들 중에는 낮 동안에 슬립 얼지를 참지 못하거나, 아니면 슬립 얼지가 아니라 그냥 퍼티그죠. 그냥 퍼티그가 느껴져서 그 퍼티그로 인해서 많이 피곤할 때 잠을 자게 되면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부터 정상수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학교 다니실 때 배운 건데요. 수면을 뇌파로 정의하기 시작한 건 그렇게 역사가 긴 건 아닙니다. 이제 수면을 뇌파로 확인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는 동안에 뇌파는 깨어있을 때랑 다르네. 잠을 깊게 잘 때는 이렇게 다르네. 저 사람은 지금 잠에서 눈을 막 돌리네. 처음에 렘수면을 발견한 사람은 아이가 잘 때 눈을 막 돌리는 걸 보면서
아이가 지금 왜 눈을 돌리지? 라고 하면서 렘수면을 발견했다고 하죠. 그래서 자는 동안에 처음에 잠이 들 때는 깊은 잠으로 시작을 하고 깊은 잠을 자다가 새벽에 한 번쯤 깨기도 하는데 깊은 잠과 얕은 잠을 반복해서 자는 것과 렘수면이 새벽으로 갈수록 많아지는 것이 수면의 기본적인 구조고 이것은 밤중에도 우리가 늘 몇 시간씩 자는 사이클을 매일 반복하고 있기도 하지만 하룻밤 사이에도 이 사이클이 여러 번 바뀌는 것 역시 수면의 특성이기도 하죠. 수면의 구조, 즉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하룻밤 사이에도 여러 번 바뀌는 것, 렘수면과 논렘수면을 오가는 것, 깊은 잠과 얕은 잠을 오가는 것 등이 수면의 구조라면 이 수면의 구조는 늘 똑같은 건 아닙니다. 이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는 나이가 있을 수 있고요. 전날 밤에 어떻게 잤는가, 일주기 리듬도 역시 영향을 주고 자는 동안의 체온, 그리고 먹고 있는 약, 또 그 사람이 앓고 있는 신경과적인 질환 혹은 정신과적인 질환 역시 수면의 구조에 영향을 줍니다. 이 중에서 제일 관심 있어 하실 나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건 아래는 나이고요. 위는 총 수면 시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처음 태어난 신생아는 거의 하루 종일 잡니다. 1440시간, 40분 중에 900분을 잤죠. 그런데 깊은 잠이 많고 렘수면도 많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제는 이제 스테이지 2 슬립이라고 잘 안 부르고 N2 슬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얕은 잠을 자는 시간은 전 연령대에 고르게 한 50% 정도로 존재합니다. 렘수면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20에서 25%가 약간 줄어드는 것 같지만 비슷하게 잡니다. 그럼 뭐가 달라지냐? 델타 슬립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서파수면이라고도 하고 깊은 잠을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깊은 잠 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대 때 이미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40대, 50대, 60대, 70대로 가면서 깊은 잠은 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시간, 침대에 깨어있는 시간이 나이가 들수록 많아지죠. 스테이지 1 슬립도 조금씩 많아지지만 그게 그렇게 큰 건 아니고 깊은 잠이 줄어드는 것이 나이가 가져오는 제일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 중에는 불면증 환자가 더 많은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많다고 모두 다 잠을 못 자는 건 아니고요. 이 깊은 잠을 못 자더라도 전반적인 수면의 스케줄이나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은 크게 불평가 없이 주무시기도 합니다. 나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노령화 지수가 굉장히 높고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비율이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2050년에 의사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굉장히 제일 많은 노인 인구를 가진 나라 중에 하나인 나라에서 의사로 일을 하시게 되는 거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나이가 들수록 인솜니아의 프레벌런스, 세비어리티가 높다는 걸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입니다. 이미 1991년에 나온 연구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마일드와 모더레이트로 나뉘는 세비어리티인데 기본적으로 프레벌런스 자체가 올라가고요. 불면증의 세비어리티가 높은 사람들도 훨씬 더 많아진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제 외래에는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 찾아오시는 분 중에 한 80%는 60세 이상이십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것과 잠을 못 자는 것에 대한 치료 욕구가 많아져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2006년에 비해서 2016년에 보험공단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총 진료비가 22.6배나 늘어났다고 하고 2012년보다 16년이 1.7배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아마 2020년 자료가 나오면 또 보도자료가 나올 것 같은데요. 역시 훨씬 더 늘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불면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 수면에 대해서는 짧게 학생 때 배우셨을 내용을 리뷰해 봤고요. 불면증의 진단 기준은 2013년에 바뀌었습니다. 학교를 다니셨을 때가 좀 오래되셨다면 조금 다르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내용은 DSM-5라고 미국에서 사용하는 정신과학회의 수면 불면증 진단 기준인데요. ICSD, 즉 국제 수면학회에서 사용하는 불면증 진단 기준도 DSM-5하고 같습니다. 다르지 않으니까 이걸 보시면 됩니다. 보여드리는 것처럼 일단 아래에 있는 세 가지 중에 하나 이상의 증상이
있으면서 슬립 퀀티티나 퀄리티에 대한 불만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즉, 잠을 시작하기 어렵거나 잠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혹은 일찍 깨서 더 이상 잠을 들기 어려워하는 경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있는 것이 일단 진단 기준 A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수면 장애로 인해서 낮 동안에 나의 사회적, 직업적 혹은 다른 중요한 영역에서의 기능이 손상이 있거나 혹은 손상이 생길까 봐 매우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가 진단 기준이고요. 이런 일이 일주일에 3밤 이상, 3개월 이상 지속될 때,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잠을 잘 잘 기회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닐 때, 즉 충분히 잘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 잘 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면 장애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을 때, 즉 자주 깨는 현상 같은 경우에는 슬립 apnea 때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슬립 apnea나 다른 수면 장애로도 설명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이것이 어떤 약물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거나 혹은 통증에 의해서 못 자거나 이런 경우가 아닐 때, 그리고 공존하는 정신과적인 질환 혹은 공존하는 내과적인 질환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다 잘 설명될 수 없을 때에 불면 장애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불면증이 왜 사람들한테 많이 이슈가 되게 되고 또 정신과 의사 혹은 신경과 의사가 아니라 내과 의사들에게도 주목받게 됐을지 배워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는 그 좀 핵심적인 연구입니다. 즉, 한 사람들을 10년 이상 관찰을 했더니 잠을 잘 못 자는 사람이 모탈리티 모비디티가 올라갔다는 연구입니다. 크립케라는 수면의 대가가 쭉 팔로우하는 연구를 했고 이 샘플의 평균 팔로우 기간은 7년 정도였는데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하루에 7시간 잔다고 보고한 사람들이 가장 모탈리티 모비디티가 낮았고 7시간보다 더 자거나 7시간보다 더 못 자는 사람 모두 다 그 리스크가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는 슬라이드였습니다. 또 이런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는데 2010년에 나온 메타아날리시스를 보면 잠자는 시간이 이제 연구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 어떤 연구는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을 쇼트슬립이라고 했고 어떤 경우에는 7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을 쇼트슬립이라고 정의하고 했던 연구들을 모아서 메타아날리시스를 해보니까 조금 자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올코즈 모탈리티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높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롱슬립 역시 올코즈 모탈리티를 올리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여드리는 것처럼 오래 자는 것에 대한 정의는 이제 9시간 이상인 경우가 많지만 10시간 이상이라고 하거나 8시간 초과라고 한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즉 많이 자거나 못 자거나 모두 올코즈 모탈리티를 올리는 것으로 현재까지 밝혀져 있고 또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건강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에서도 3년 이상 쭉 노인들을 관찰했더니 잠이 30분 이내에 들었던 노인들이 서바이벌 레이시 30분보다 훨씬 더 걸리게 잠들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렸던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서바이벌 레이시 높았고 마찬가지로 렘 수면의 퍼센트에 대한 부분 혹은 슬립 이피션시라 함은 누워 있었던 시간분에 실제로 잠을 잔 시간 곱하기 100%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면의 효율이 높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서바이벌 레이트가 훨씬 높았습니다. 이래서 잠을 잘 자는 것이야말로 건강을 지키는데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사는데 중요한 필수 요건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질병과 관련돼서 제가 오늘 여기 슬라이드를 다 준비하진 않았지만 예를 들면 이식 후에 이식 환자의 삶의 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모탈리티 모빌리티에 대한 연구에서도 잠을 잘 자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뒤에 서바이벌 하는 레이트 자체와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훨씬 좋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고 심장질환에 대해서도 또 뇌질환에 대해서도 그런 유사한 연구들이 많이 있어서 거의 모든 질환을 치료하는 선생님들이 본인의 환자들을 치료함에 있어서 잠을 잘 자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된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이제 불면증을 치료하는 가이드라인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이드라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모든 가이드라인은 비슷한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는 2008년에 미국에서 미국 수면의학회에서 여러 개의 수면의학회가 있는데 합동으로 내놓은 클리니컬 가이드라인입니다. 크로닉 인썸니아라고 정의해서 말한 것은 어큐트 인썸니아, 즉 한 달 미만으로 잠을 못 자는 경우에는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아도 낫는다. 혹은 치료를 해도 짧게 하면 된다는 내용이고요. 잠을 계속해서 못 자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심리적이고 행동학적인 인터벤션이 효과가 있다. 이걸 이제 불면증의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일단 1차적인 치료 방법이고, 약물 치료를 할 거면 약물 치료는 단기간으로 해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비헤이비어럴, 코그니티브 테라피와 함께 제공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가이드라인에서 얘기한 내용이었습니다. 또 2017년에 유럽에서 유로피안 가이드라인이 나왔었는데, 마찬가지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코그니티브 비헤이비어럴 테라피 for insomnia가 퍼스트 라인 트리트먼트로 추천이 된다. 그리고 약물 치료는 제가 말씀드린 코그니티브 비헤이비어럴 트리트먼트가 불가능하거나 혹은 충분히 효과가 있지 않을 때 같이 제공될 수 있다. 혹은 이것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가이드라인이 대부분 하고 있는 레코멘데이션입니다. 첫 번째 불면증에 대한 오버뷰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잠을 자는 현상은 매일 밤 반복되는 것이지만 나이나 혹은 사용되는 약, 또 그 전날 얼마나 잤는지, 그 전날 얼마나 행동을 많이 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잠에 대해서 관심은 많이 늘어나지만 실제로 어떻게 하면 잘 잘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람들마다 차이도 크고 치료 효과도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답이 존재하지 않지만, 대부분은 불면증의 인지행동 치료를 권하고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것은 단기간 혹은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를 할 수 없을 때라고 정의해서 레코멘데이션 하고 있습니다. 첫 시간은 이것을 마치겠습니다.